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크롬 편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에서 이제 중금속에서 마찬가지,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과 정량 한계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표를 통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그 표에서만 나와 있는 거는 측정 파장이죠. 그래서 측정 파장과 정량 한계가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정량 한계 다 주어져요. 그런데 측정 파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측정 파장이 나오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로서 정리했던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크롬에 대한 우리가 분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가장 대표적인 중금속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크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다음 중에서 크롬을 분석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개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를 보면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먼저 산처리법이라는 게 있고 용매 추출법이라는 게 있는데, 산처리법에 해당하는 정량 한계는 0.01, 용매 추출법에 해당하는 정량 한계는 0.00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0.04,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은 0.007,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은 0.0002mg/L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정밀도는 전기 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입니다.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에서는 20% 이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수주로용 공정시험 기준 중에서 크롬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나번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다번에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라번의 이온 전극법. 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온 전극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크롬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3분해 하거나 용매 추출해서 3분해 하게 되면 3분해법, 용매를 추출하면 용매 추출법이 되는 거죠. 시료를 직접 불꽃으로 주입해서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롬 자체를 분석을 했을 때, 자, 불꽃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으로 불꽃을 만들잖아요. 그때 가연성 가스는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이라는 것은 C2H2의 화학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공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어입니다. 그래서 공기 아세틸렌을 우리가 불꽃으로 사용을 하고, 자, 그리고 정량 한계를 보시게 되면 파장이 357.9나노미터에서 산처리법과 용매 추출법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산처리법에서는 0.01mg/L, 용매 추출법에서는 0.001mg/L예요. 그래서 산처리는 0.01, 용매는 0.001.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0.01이 산처리인지 용매 추출인지, 0.001이 용매 추출인지 산처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서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혼돈이 오는 일이 없도록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4번에 보면 크롬의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정량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파장은 357.9나노미터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처리법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숫자는 0.01과 0.001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산처리 방법과 용매 추출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쳤느냐면 0의 개수를 생각을 했을 때 0의 개수가 작은 게 산처리법, 0의 개수가 많은 게
용매 추출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글자 수를 세웁니다. 산처리는 하나, 둘, 셋. 용매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은 소수점이 어떤 게 늘어나야 되죠? 용매 추출법이 소수점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0.01과 0.00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소수점이 작은 거는 산처리, 소수점 자리가 더 긴 거는 용매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처리 방법은 0.01, 그리고 용매 추출은 0.001mg/L의 정량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헷갈릴 때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색되는 색깔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발색되는 색깔의 흑광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흑광도의 측정 파장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한 것처럼 발색되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400나노미터대라고 하면 갈색 계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측정 파장이 500나노미터대라고 하면 적색 계통이 나오죠. 자, 그리고 600나노미터대 이상, 600나노미터대 이상은 청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정도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답을 맞추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크롬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삼각크롬은 과망간산 칼륨을 첨가해서 육각크롬으로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삼각크롬은 일단 육각크롬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시키는데 플러스 3이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이 되는 것을 산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산화가 됐으니까 뭐를 주입해야 되죠? 산화제를 주입해야 되죠. 산화제 중에서는 강산화제를 주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산화제는 주로 COD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과망간산 칼륨과 다이크롬산 칼륨 들어보셨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여러분 기억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것은 KMnO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삼각크롬은 육각크롬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삼각이 육각이 됐으니까 산화가 되고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화제를 주입해야 되는데 강산화제 중에서 과망간산 칼륨을 주입해서 삼가를 육가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가를 육가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삼각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발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삼가를 육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육가크롬이 됐을 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가를 육가로 우리가 산화를 시킨 다음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서 생성되는 자, 무슨 색깔이 나오죠? 적자색, 적색 계통이 나와요. 적색 계통이 나오니까 당연히 파장은 500대의 파장이 나오겠죠? 따라서 54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측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0.004mg/L의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간섭 물질에 보면 MO라는 몰리브덴, HG라는 수원, V라는 바나듐, FE라는 철, CU라는 구리 이온이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방해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있다고 방해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때 적당하게, 그리고 일부 조금만 함유되어 있을 때는 방해를, 다시 말해서 간섭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과량으로 존재했을 때는 방해를 나타내니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의 문제를 볼게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 측정 시 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가크롬은 과망간산 칼륨을 첨가해서 육가크롬으로 산화한다. 그래서 삼가를 육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화제, 다시 말해서 강산화제라는 과망간산 칼륨을 주입하게 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4mg/L. 그리고 적자색 착화물의 흑광도를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자색이 적색 계통이죠. 적색 계통이 되려고 그러면 파장은 500대.
그리고 620나노미터가 나왔어요. 600대의 파장은 청색. 그래서 파장과 색깔이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색깔과 파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두 개의 매치를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나타내면, 자,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이에요. 적자색이니까 500대 파장이 나타나야 되겠죠? 540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랍은 몰리버덴이나 수원, 바나듐, 철, 구리이온이 과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방해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도계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과 유도계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편에서, 중금속 맨 먼저 이론편에 보시면 표값을 통해서 측정 파장이라든지 정량 한계들이 거기에서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분석 방법 종류 자체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육가크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삼가크롬을 배웠어요. 그죠? 그럼 삼가크롬은 우리가 육가크롬, 강산화제라는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을 해서 육가크롬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발색시켜야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삼가크롬의 분석 방법과 육가크롬의 분석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산화제를 이용해서 육가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말해서 육가로 산화를 시켜서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느냐는 거죠. 그럼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전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육가크롬은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그리고 유도계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이 됩니다. 반면에 삼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분석 방법 자체가 분석 방법 자체가 삼가크롬이라는 게 일반적인 크롬이 삼가크롬이에요. 총크롬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분석 방법을 나타냈는데,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이 빠지느냐 하면 유도계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도계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같은 경우에서는 크롬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유도계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구별을 한 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육가크롬이 분석이 된다는 거.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한계는 0.01,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0.04, 그리고 유도계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은 0.007mg/L의 정량 한계를 가지게 되고, 자, 그리고 정밀도는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가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험 방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방법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육가크롬의 측정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 갑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납은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유도계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관계없는 게 뭐가 있어요? 납은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불꽃이 들어가 있어도 관계없느냐?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불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을 사용을 해요.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서는. 그래서 이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납은.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육가크롬을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육가크롬을 피로리딘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착물로 만들어서 메틸 아이소 부틸 케톤으로 추출한 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메틸 아이소 부틸 케톤으로 추출한다는 것은 이 용액 자체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추출 용매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추출한 다음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로 흑광도를 측정해서 육가크롬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 정량 한계는 0.01mg/L. 그래서 우리가 표값을 통해서 미리 내용을 다 봤어요. 자, 그리고 간섭 물질을 보면 폐수의 반응성이 큰 다른 금속 이온이 존재할 경우에 방해의 영향이 큽니다. 자, 이 경우에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시약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시약? 황산나트륨을 첨가하는데 황산나트륨 1%짜리를 첨가를 해요. 자, 어떤 경우에
반응성이 큰 다른 금속 이온이 존재할 경우에, 그래서 반응성이 큰 다른 금속이 존재할 경우에서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다른 금속성 물질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황산 나트륨 1%를 주입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육과 크롬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하고 반응해요. 그러면 실제로 크롬에서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3가 크롬을 6가 크롬으로 산화시켜 준다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측정 파장은 540나노미터 동일하죠. 그리고 500대의 파장은 적색 계통, 같이 기억을 해서 크롬은 이제 크롬 화합물이 되는 거죠. 3가 크롬과 6가 크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자색 540나노미터는 동일하다. 단지 분석 방법 하나가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작용시켜 생성되는 적자색 착화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중금속은, 자, 여기서 핵심은 적자색 540나노미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크롬입니다. 크롬. 따라서 요가 크롬이 정답. 자, 그리고 적용 범위를 한번 볼게요. 요가 크롬을 우리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광도법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자, 먼저 정량 한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량 한계는 0.004mg/L입니다. 자, 그리고 몰리버덴이나 수원, 바나듐, 철, 구리 이온이 과량 존재했을 때 영향이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량으로 존재했을 때만이, 이 금속들이 과량으로 존재했을 때만이 방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연을 보겠습니다. 자, 아연은 분석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가장 먼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그리고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 자, 따라서 중금속을 분석하는 모든 분석법이 실제로 보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아연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질량 분석법, 그리고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 이 5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한계는 0.002,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0.01,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은 0.002,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은 0.006, 그리고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은 0.0001mg/L의 정량 한계를 가지고 마찬가지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는 분석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8번. 다음 분석 방법 중에서 아연의 분석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답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답은 원자 형광법, 답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답은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보고 예제를 풀기 때문에 답이 눈에 쏙쏙 들어오겠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답을 찾게 되면 눈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날 했던 수업과 예제 푸는 거 하고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하고 예제를 푸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주니까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볼게요.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연 이온이 약 pH 9에서 진콘과 반응을 합니다. 진콘과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진콘이라는 것은 이 카르복시, 이 하이드록시, 5술포포마질 벤젠 나트륨연과 반응이 되어 있는 걸 진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대신에 진콘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pH가 약 9에서 진콘과 반응을 해요. 진콘이라는 것은 갈로 안에 있는 시약들을 말합니다. 진콘과 반응해서, 자, 그러면 측정 파장과 색깔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색깔이 나오느냐 하면 청색이 나옵니다. 청색에서 측정 파장이 620나노미터. 자, 600대를 가지니까 당연히 청색의 발색액이 나와야 되고,
청색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600대 이상의 파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청색 620 나노미터는 아연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제 9번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아연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정량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연 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콩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갈로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갈로에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갈로는 우리가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색이나 600대 한 개 정도만 기억을 한다고 해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620 나노미터라는 파장을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보면 600대의 파장은 당연히 청색의 발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기준에서 정량 한계를 보면 얼마죠? 0.01mg/L입니다. 자, 그리고 시료 분석 시 주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카본 1번에 보시면 여기서 망간 중에서 이가망간입니다. 망간은 주로 이가망간이죠. 자, 이가망간이 공존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출제를 했을 때 아스코르빈산을 넣지 않는데 여기서 이가망간 대신에 다른 철이라든지 다른 물질을 이렇게 이거 집어넣어서 오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가망간이 공존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넣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발색의 정도의 온도는 15에서 29도씨인데 조금 전에 진콩법에서 pH가 얼마 부근에서 9 부근에서 진콩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pH라는 것은 8.8에서 9.2예요. 그러면 9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죠. 여기서 pH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pH는 9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약 9 부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 부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8.8에서 9.2, 다시 말해서 9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범위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제 10번에 보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아연을 측정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청색 킬레이트를 화합물의 흑광도를 620 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측정 파장이 620 나노미터고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10mg/L. 그래서 정량 한계는 0.01mg/L.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은 이가철이 공존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가철이 아니고 뭐예요? 이가철이 아니고 망간이죠. 망간이가를 뜻합니다. 이가망간. 그리고 시료 내의 아연 이온은 pH 9에서 진콩과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콩과 반응시켰을 때는 pH 9 부근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8에서 9.2. 다시 말해서 pH는 9 플러스 마이너스 0.2 범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우리가 넣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가망간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은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법김 전압 전류법도 우리가 앞쪽에서 중금속 이론편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구리입니다. 자, 구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그래서 유독이라 플라즈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은 원자 발광 분광법과 질량 분석법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느냐, 따로 사용하느냐를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 네 가지는 구리를 분석하는 시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먼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한계는 0.008,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1,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06,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의 정량 한계는 0.002mg/L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정밀도는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가 됩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하고 흑광도를 4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알칼리성 용액에서 우리가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흑광도의 측정 파장이 440나노미터예요. 그러면 400대의 파장이니까 갈색 계통이겠죠? 따라서 발색되는 색깔은 황갈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추출 용매가 나옵니다.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세트산 부틸은 추출 용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이용해서 구리를 분석을 했을 때 아세트산 부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고 그리고 흑광도는 440나노미터인데 그때에 발색되는 색깔은 황갈색이라는 거. 자, 예제 11번. 다음은 구리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갈로를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해서 흑광도를 측정한다. 자, 여기서 보기에 보시게 되면 발색되는 색깔의 화합물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440나노미터나 아니면은 황갈색 두 개 중에 한 개, 뭐 둘 다 당연히 기억을 하는 게 좋겠지만 두 개 중 한 개만 기억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440나노미터라고 알고 있어도 갈색 계열이죠. 갈색 계열. 그런데 여기 보면 적갈색이라는 게 있고 황갈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갈색이나 황갈색은 뭐냐면 450나노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적색 계통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450을 기준해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갈색 계통이 되니까 적갈색이 되는 게 아니라 440나노미터에서는 황갈색의 발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시면 정량 한계는 얼마라고 그랬죠? 0.01mg/L. 그리고 시료 전처리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시료 중에 시안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염산산성으로 끓여서 시안 화합물을 완전히 분해 제거한 다음에 시험합니다. 자, 여기서 시안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끓여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출 용매가 있어요. 추출 용매는 아세트산 부틸을 추출 용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아세트산 부틸이라는 추출 용매가 없어요. 그러면 아세트산 부틸이라는 추출 용매가 없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뭐를 사용을 하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화탄소, 클로로폼, 벤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다음 중에서 추출 용매로서 아세트산 부틸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추출 용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세트산 부틸 추출 용매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이화탄소, 그리고 클로로폼, 그리고 벤젠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수 황산 나트륨 대신에 건조 그름 종이를 사용해서 걸러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4번입니다. 다 중요하겠지만은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했을 때 황색을 나타내서 방해를 나타낸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비스무트라는 이온이 원소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했을 때는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 황색을 나타내어서 방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 황색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했을 때는 황색을 나타내어서 방해를 일으킨다. 자,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법을 적용한 구리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료 중에 시안화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염산산성으로 하여 끓여서 시안화물을 완전히 분해 제거한 다음에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시안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끓여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하면 청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무슨 색깔을 나타내죠? 황색을 나타내어서 방해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답은 무수황산 나트륨 대신 건조그름 종이를 사용해서 여과해도 됩니다. 그리고 추출 용매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초산부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초산부티 대신에 사이화탄소, 클로로폼, 벤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용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초산부티는 뭐하고 동일을 하냐면 아세트산부티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산이 아세트산이에요. 요즘은 주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 초산과 아세트산을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분석 방법 두 가지가 더 있죠. 내용은 없지만 분석법 정도만.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그리고 유독이라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을 이용해서 구리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